경북 안동의 오래된 기와집에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선영은 새벽 6시부터 일어나 시어머니 정옥의 아침을 준비하죠.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정옥은 요즘 자주 혼란스러워하지만 선영은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 돌봅니다. 결혼한 지 15년째,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녀는 늘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 아침 드세요. 선영이 따뜻한 미음을 떠먹여드리자 정옥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입니다. 가끔 선영을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은 다행히 괜찮아 보였어요. 옆방에서는 남편 상민이 또다시 늦잠을 자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 후 집에 들어앉은 지 벌써 반년째. 그는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보내고 있어요. 한때는 성공한 사업가였던 그가 이제는 방문도 제대로 열지 않고 지내죠. 선영은 정옥의 약을 챙겨드리고 방 정리를 마친 후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살림을 꾸려가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남편까지 이런 상태가 되니 모든 부담이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어요.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선영의 성격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어떤 유명인의 장례식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영정 앞에서 절을 하는 모습, 슬픈 추도사가 울려 퍼지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죠. 상주들의 곡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정옥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조용히 훌쩍이던 것이 점점 큰 소리로 변했습니다. 그 애가 죽은 건 내가 그런 게 아냐. 정옥의 입에서 나온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이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끄고 다가가서 등을 토닥여드렸지만 정옥은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정옥의 모습에서 선영은 이상한 절망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치매 증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생생하고 절실해 보였거든요. 선영은 정옥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로. 그 순간 선영의 가슴속에 묘한 불안감이 스미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옥의 그 말은 선영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 절절한 어조와 간절함이 단순한 망상으로 치부하기엔 너무 생생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죽었다고 하신 건가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 내 시아버지. 선영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 이야기였군요. 상민의 아버지는 선영이 결혼하기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선영은 아직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었거든요. 당신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선영이 알고 있는 대로 말하자 정옥은 갑자기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마비. 중얼거리던 정옥이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피가 너무 많이 나서. 선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에게서 왜 피가 나죠?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어요. 어머니, 피가 왜요? 하지만 정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영은 남편 상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정확히 어떻게 된 거예요? 상민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갑작스런 심장마비였어. 새벽에 발견됐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어색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피가 났다고. 선영의 말에 상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는 치매야. 없는 기억을 만들어내시는 거라고. 하지만 그의 반응은 너무 방어적이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진도 거의 없고 가족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본 적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제사상에서도 시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일을 지금 와서 파헤친다는 게 옳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정욱의 그 절절한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런 게 아냐. 혹시 정말로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틀 후 밤늦은 시간, 선영은 잠결에 이상한 소리에 깼습니다. 바깥에서 누군가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욱이 앞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잠옷 차림으로 집 앞 오래된 우물을 가리키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선영이 급하게 밖으로 나가자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우물을 계속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 정욱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어머니? 선영이 우물을 들여다봤지만 깊은 어둠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어. 정욱이 다시 중얼거렸지만 이내 의식을 잃은 듯 축 늘어졌어요. 선영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상민도 소란에 깨어나 나왔지만 그냥 꿈을 꾼 거겠지라며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선영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욱의 그 절절한 표정과 우물을 가리키던 떨리는 손짓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혼자서 그 우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던 우물이라 덮개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우물 주변을 둘러보던 중 선영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물 가장자리 돌 중 하나에 오래된 얼룩 같은 게 묻어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 희미해졌지만 분명 뭔가 있었던 흔적 같았습니다. 혹시 이것도 피일까요? 그날 오후 선영은 용기를 내어 창고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일이기도 했고 혹시 시아버지와 관련된 물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먼지가 가득한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째 정리하던 중 구석진 곳에 있던 낡은 상자에서 선영은 심장이 멎을 것 같은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분명한 핏자국이 남아있는 남자 옷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누군가의 글씨로 쓰인 글자들이 보였어요. 미안하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완전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분명 유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고가 아니었던 걸까요? 창고에서 나온 선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욱의 말들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선영은 그 핏자국과 유서 조각을 들고 남편 상민을 찾아갔습니다. 사업 실패 이후 거의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던 상민은 컴퓨터 앞에 앉아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보, 이것 좀 봐주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건들을 내밀자 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상민이 핏자국 난 옷을 받아들며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이 묻어 있었어요. 창고에서 찾은 건데 아버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이도. 선영이 유서 조각을 보여주자 상민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왜 이런 걸 뒤지고 다녀?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라고. 상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에 온순하던 남편이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걸 보니 선영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아니었나 싶어서요.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해? 그냥 치매야. 상민이 소리치며 일어섰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신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남편이 뭔가 알고 있지만 숨기려 한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상민은 선영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정옥은 더욱 자주 혼란스러워했어요. 밤마다 우물 쪽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 안에 깊이 선영은 혼자서라도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정옥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다시 우물 근처를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비가 와서 주변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우물 가장자리를 자세히 보니 돌들 사이사이에 이상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뭔가를 치운 것 같은 자국들이요. 그리고 우물 한쪽 모서리에 돌이 살짝 어긋나 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자연스럽게 어긋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선영이 그 돌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니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여자 옷의 일부 같았는데 역시 오래된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선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30년 전 이 집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 가족들은 그것을 숨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정옥의 말들이 치매 증상이 아니라 억눌러왔던 죄책감과 기억들이 표출되는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정옥의 상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어 새벽 2, 3시쯤 일어나서는 집안을 배회하며 중얼거렸어요. 그 여자가 또 와. 정옥이 반복하는 말 중에 자주 등장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선영은 몹시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누구 말씀이에요? 선영이 물어봐도 정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배가 불러 아이를 가졌어. 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시아버지와 관련된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느 날 새벽 3시쯤 선영은 갑작스런 비명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정옥이 거실에서 혼자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도망가지 마. 도망가지 말라고. 선영이 급하게 달려가 보니 정옥은 텅 빈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영이 다가가는 순간 정옥이 갑자기 돌아서며 선영의 목을 양손으로 움켜잡았어요. 너도 도망칠 거지? 그 여자처럼. 정옥의 눈에는 30년 전의 분노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선영은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정옥의 힘이 생각보다 세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선영이에요. 간신히 말하자 정옥이 정신을 차리며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선영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상민이 소음에 깨어나 달려왔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증상이 심해진 거야. 요양원을 알아봐야겠어. 냉담한 남편의 반응에 선영은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혼자서만 이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선영은 용기를 내어 동네 어른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모른다고 했지만 마침내 마을 어귀에 사는 80대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 그 집에 여자가 하나 더 살았지. 여자가요? 선영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젊고 예쁜 여자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내 시아버지도. 할머니가 말을 흐렸지만 선영은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첩, 그리고 그 여자의 갑작스런 실종, 정옥의 분노와 죄책감.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선영은 그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난 후 며칠간 말을 잃었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첩이 있었고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직후 시아버지마저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많은 의혹이 있었어요. 다시 동네 할머니를 찾아간 선영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뭐였더라? 아, 영희였나? 25살쯤 됐을 거야.
참 곱게 생겼었는데.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까지 가졌다더라. 아이요? 선영이 놀라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배가 불러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였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지. 물건도 다 두고 말이야. 선영은 정옥이 자주 중얼거렸던 배가 불러 아이를 가졌어. 라는 말을 떠올렸어요. 그럼 그 여자는 어디로 간 건가요? 선영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몰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찾아본 사람도 없고. 그때 정옥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남편을 다른 여자와 나눠 가져야 하는 게 어떤 기분이겠어. 할머니의 말을 듣던 선영은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옥의 그 분노와 절망, 그리고 죄책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 남편을 빼앗기고 심지어 그 여자가 아이까지 가진 상황. 어떤 여자라도 미칠 것 같은 상황이었죠. 그런데 말이야.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 무렵 우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던 사람들이 있어. 며칠 동안 계속. 선영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우물. 정옥이 밤마다 가리키며 그 아내라고 중얼거리던 바로 그 우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선영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제 거의 확신할 수 있었어요. 정옥이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혀 그 여자를 해친 것이고 시아버지는 그것을 알거나 막으려다가 함께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이 30년 동안 이 집 우물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선영은 정옥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은 치매에 걸려 무력한 노인이 되었지만 한때는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사람. 동정과 공포가 뒤섞인 시선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옥이 요양원에 입소하기로 결정된 날, 선영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멍하니 있던 정옥이 갑자기 맑은 정신을 되찾은 거예요. 마치 오래된 안개가 걷히듯 그녀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선영아. 정옥이 선영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어요.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선영은 깜짝 놀라며 시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옥은 선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말해야겠어. 더 이상 혼자 가지고 갈 수 없어. 선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옥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3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그 여자가 정말 미웠어. 내 남편을 빼앗아가고 아이까지 임신했다니. 영이라는 여자였지. 25살 나보다 10살이나 어렸어.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어요. 내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안채 옆 작은 방에 들여놨을 때 나는 죽고 싶었어. 하지만 참았지.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하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 선영은 숨을 죽이고 정옥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우물가에서 그 여자와 마주쳤어. 그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였지. 임신한 배를 앞으로 내밀고. 정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화가 나서 그 여자를 밀었어. 그냥 조금만 밀쳐서 혼내주려고 했는데. 정옥이 목을 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우물 속으로 떨어져 버렸어. 임신한 몸이라 균형을 잡지 못했던 거야. 선영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죽었어. 정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물이 깊어서 건져낼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때 내 시아버지가 나타났어. 그 인간이 날 말리려고 했어. 신고하자고, 경찰에 알리자고. 근데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내 인생이 끝나는 거잖아. 정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인간도 같이 떨어졌어. 선영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옥은 계속해서
그날 밤의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둘 다 죽었어. 나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해야 했지. 경찰한테는 내 시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어. 증거는 다 없앴고 30년간 숨겨져 왔던 진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선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정옥의 고백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한 여자가 저지른 끔찍한 일, 그리고 그것을 평생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고통까지. 어머니. 선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옥은 선영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이 집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게 해서. 그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죄책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선영은 복잡한 마음으로 남편 상민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님과 그 여자 이야기까지. 상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알고 있었어? 선영의 질문에 상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부터요? 대학생 때 우연히 알게 됐어. 엄마가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걸 들었거든. 상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선영이 다그치자 상민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어? 경찰에 신고해. 우리 엄마를 감옥에 보내. 상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30년이나 지난 일이고. 엄마는 가족이잖아. 그 말에 선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게 복잡해졌어요. 며칠 후 정옥은 요양원으로 떠났습니다. 선영이 손을 잡고 차에 태우는 순간 정옥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고마워. 끝까지 곁에 있어줘서.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요양원 문을 나서며 선영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미 30년 전에 죽었고 가해자는 치매에 걸린 노인이 되었죠.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만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은 우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만 아무도 그것을 파헤치려 하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란 이름 아래 묻혀야 할 또 하나의 비극. 어쩌면 이것이 진짜 현실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영은 집 안으로 들어가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이 비밀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옥처럼, 상민처럼, 이 집의 모든 사람들처럼 말이죠.